안녕하세요. 선케이입니다. 오늘도 책을 읽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장강명 작가의 책 이게 뭐라고입니다.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며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작가님께서 본인의 경험담을 쓰신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장 말하는 작가의 탄생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하는 작가의 탄생. 오후 4시 52분 마산행 무궁화호 열차와 코딱지 삼촌. 이게 뭐라고에 출연하기로 한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날 새벽에 연락을 받았다. 오늘 새벽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월요일 장례 예정이니 내려와라. 정확한 장례식장은 바로 연락하마. 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연세가 99세였고 많이 편찮으셨다. 나와 썩 살가운 관계도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비통하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마산에 계셨는데 아침에 마산행 KTX를 조회해보니 표가 한 장도 없었다. 이게 뭐라고를 녹음하고 내려가기로 하고 무궁화호 열차표를 예매했다. 책을 내고 나서 한 달 정도는 홍보하느라 이곳저곳 바삐 돌아다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책을 쓰기 위해 다시 집에 틀어박힌다. 그때는 오히려 이제 동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는 바람에 사람을 피하게 되고 용모도 추레해진다. 2017년 1월 20일이 한창 그럴 때였다. 나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는 비닐을 쓴 상태로 팟빵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요조와 김관은 나보다 조금 늦게 왔다. 같이 식사를 하고 온 것 같았다. 김관과는 서로 막연한 호감은 있지만 썩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였다. 옆 부서에서 일하는 걸 보며 잘생기고 싹싹하고 성실한 후배라는 그런 인상을 받은 정도였다. 관이 채널A에서 일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관은 JTBC로 이직한 뒤 세월호 참사 보도와 비정상회담 출연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다 유학을 가겠다며 JTBC를 그만뒀는데 그 직후 나는 그와 통화를 한 일이 있었다. 당시 관은 인터뷰 책을 쓰고 싶다며 내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었다. 녹음을 기다리며 관과는 공통의 지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요조와는 그냥 가볍게 인사만 나눴다. 나는 그 전에 북콘서트 하기 싫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 그게 트위터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다. 나는 그 글에서 비꼬는 투로 홍대 여신을 언급했다. 요조는 그 칼럼을 읽고 불쾌했으나 그런 이야기를 이날 내게 하지는 않았다. 녹음은 평이했다.
대체로 미리 보내준 대본에 따라 진행됐고 진행자들은 서글서글하고 예의 발랐다. 김관희 요조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좀 놀랐다. 요조가 관에게 관이는 게을러서 글 안 쓰잖아 라고 반말을 하거나 관이 요조를 누나라고 부르는 모습도 좋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 요조와 나는 방송을 진행하며 서로 존댓말을 썼고 내내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새로 알게 되는 사람에게는 반말을 쓰지 않기로 10여 년 전쯤 결심했다.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 남에게 반말을 쓰지 못한다. 녹음을 하는 동안 주로 관을 향해 말했다. 요조가 있는 방향은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캐릭터 같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진행을 맡고서도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요조가 오늘도 게스트가 장 작가님만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투덜거렸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글 쓰는 아저씨들이 다 쑥맥이라서 그래요. 그 정도 쑥맥이니까 글을 쓰겠죠. 요조가 내 설명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다. 집에서 대충 씻고 검은 양복과 짐을 챙긴 뒤 헐레벌떡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오후 4시 52분에 영등포역을 출발해 오후 10시 19분에 마산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열차였다. 기차에 오르기 직전 플랫폼에 있는 코레일 편의점에서 유부초밥, 삼각김밥, 샌드위치를 샀다. 그게 저녁이었다. 물을 사지 않았는데 기차 안에 판매원도 없고 자판기는 고장이 나 있어서 내릴 때쯤에는 굉장히 목이 말랐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다. 부모님도 큰아버지도 부음을 따로 알리지 않아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 월요일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집하는 통에 특이하게 4일장을 치렀다. 손자 손녀 중 3박 4일 동안 빈소를 지킨 사람은 나뿐이었다.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동생은 잠시 얼굴을 비추고 갔고 사촌 동생은 하루 자고 갔다. 나는 고모댁에서 묵었다. 모텔을 잡아서 밤이라도 혼자 편히 보내고 싶었는데 마산에는 모텔이 별로 없고 그나마도 주말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해서 그냥 포기했다. 낮에는 빈소 안에 마련된 방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다가 문상객들이 오면 맞이했다. 아버지 친구들 중 몇몇은 박근혜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나흘간 장례식장 음식만 먹었고 가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혼자 마셨다. 마감이 닥친 칼럼 원고를 2편 썼고 셀레스트 응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과 댄 주레프스키의 음식의 언어를 읽었다. 내가 너에게는 종이책이었고 음식의 언어는 전자책이었다. 둘 다 좋았다. 가끔
책을 언제 어디서 읽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나에게는 그게 물을 언제 어디서 마시느냐는 질문처럼 들린다. 그냥 아무 데서나 수시로 읽는다. 팟캐스트 출연을 기다리며 스튜디오에서 읽기도 하고, 마산으로 내려가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읽기도 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는 틈틈이 읽기도 한다.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책을 안 읽으면 마음이 허하다. 그리고 책 정도면 포터블한 물건 아닌가. 따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할머니 기일이 되면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동생 부부와 두 조카가 모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밥을 한창 먹고 있을 때 20세기 소녀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린다. 오늘이 장 작가님이 첫 출연한 날이네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속에는 빨간 비닐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내가 요조와 김관 사이에서 두 손을 모으고 어정쩡한 포즈로 서 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첫째 조카는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조카들에게 나는 코딱지 삼촌이다. 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조카들에게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다. 삼촌은 코딱지를 먹고 살거든. 그래서 코딱지 삼촌이야. 조카들은 코딱지 삼촌이라는 표현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 코딱지 삼촌이라고 나를 부를 때마다 웃음이 터져 고개를 뒤로 젖히며 좋아한다. 그런데 그 삼촌이 책을 여러 권 낸 소설가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첫째 조카가 듣고 말았다. 저 아저씨가? 진짜? 저 사람은 코딱지나 먹고 사는 사람인데 책은 작가들이 쓰는 거라고. 그런 조카의 마음을 나는 아주 잘 이해한다. 나도 책 이게 뭐라고 해. 심윤경 작가가 출연하던 날 두근두근 설렜더랬다. 심 작가가 내가 소설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소설가가 맞는가? 격렬히 고민했다고 고백할 때에는 속으로 어리둥절해했다. 작가님이요? 작가는, 쓰는 인간은 독자에게 영웅 같은 존재다. 그런 존재를 말하는 인간으로 대면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어쩌면 쓰는 인간은 말하는 인간과 다른 존재인 걸까? 그날 스튜디오에 찾아왔던 심 작가는 말하는 인간이었고, 내가 책을 읽으며 만났던 심 작가는 쓰는 인간이었던 걸까? 조카 앞에서 부지런히 고기 반찬을 집어먹는 나는 말하는 장강명이며, 쓰는 장강명은 그 자리에 없는 걸까? 그리고 나는 궁금하다. 왜 7살짜리조차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그런 환상을 품는지. 왜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조차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어가면 행동이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는지. 책, 그게 뭐라고.
정액제 스트리밍 상품과 우리의 미래. 20세기 소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석 달 뒤였다. 김관이 하반기에 유학을 떠나게 되어 후임 진행자를 찾고 있다는데 의향이 없느냐고 했다. 나는 아내에게 물어보고 대답하겠다고 했다. HJ는 해보라고 했다. 20세기 소녀는 오오 느낌표 감사해요 하고 느낌표가 잔뜩 들어간 답신을 보내왔다. 사표를 낸 해에는 소설가로서 번 돈이 거의 없었다. 그 다음 해에는 5,200만 원쯤 벌었다. 그중 5천만 원은 수립문학상 상금이었다. 2015년에는 1억 원 넘게 벌었다. 제주 4.3 평화문학상 상금이 7천만 원, 문학동네 작가상 상금이 3천만 원이었다. 거기에 책 인세도 조금 들어왔다. 2년 동안 1억 5천만 원 넘게 벌었으니 한국 소설가들 중에는 정말 손꼽힐 정도로 높은 수입을 올렸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학상 상금이었다. 2015년이 지나갈 때 내 심정은 와, 살았다. 생존했다 하고 놀라고 기뻐하는 마음이 반. 이제는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반이었다. 문학상 상금은 모두 선인세다. 수상작들이 매년 각각 1만 부씩 팔린다 해도 향후 몇 년간은 내게 추가 수입이 없을 예정이었다. 나는 인세로 먹고 살고 싶었다. 책을 잘 쓰면 책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문 칼럼이나 시사 프로그램 패널 출연, 외부 강연 같은 가웬일에 한눈 팔지 말고 잘 팔릴 만한 재미있는 신작을 쓰자 마음먹었다. 2017년 봄이 되자 그 결심이 아래에서부터 흔들렸다. 당대 한국 소설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가 책 괜찮더라는 평가를 받아도 판매량은 신통치 않다. 애초에 독서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사는 작가가 돼야 인세로 먹고 살만해진다. 마침 그때 일간지에서 칼럼 연재 제안이 와서 받아들였고 대학 두 곳에서 강의도 맡았다. 신문 연재를 받아들일 때에는 고려보다 칼럼 필자로서의 인지도를 원했다. 일단 이름을 알려야 했다. 그쯤 이게 뭐라고는 독서 팟캐스트 부문 2위 프로그램이었다. 아직 출범하지 않은 책보다 여행 진행자가 되는 일은 모험처럼 보였지만 인기 프로그램인 이게 뭐라고 진행을 맡는 것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그때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전부였다. 요조가 이게 뭐라고 진행을 맡게 된 과정은 그녀의 책 오늘도 무사를 읽다가 알게 됐다. 20세기 소녀가 예전에 홍대 근처에서 바를 운영했는데 요조가 그 술집의 단골이었다고 한다. 그때 20세기 소녀는 요조를 알았지만 요조는 20세기 소녀를 몰랐다고. 20세기 소녀는 요조를 섭외하러
그녀가 운영하는 동네 서점, 책방 무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요조는 상대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진탕 마시던 것이 떠올라 부끄러워서 도망쳤다고. 이후에 함께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요조가 다른 인터뷰에서 팟캐스트와 관련해서 한 말을 읽기도 했다. 그녀는 팟캐스트를 하게 되어 좋은 점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종종 고정 수입이 생겨서 좋다고 대답했다. 2010년대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인지도가 현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팟캐스트를 하게 되어 좋은 점은 결국 그녀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처음에는 혹시 요조와 내 출연료의 액수가 다른가 궁금하기도 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만 숫자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나는 출판계에 전자책 대여 모델이 나타났을 때 요조에게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상황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다. 요조는 거기는 그냥 말도 못하게 잘못돼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나중에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밥벌이로 곤혹스러워하는 인디 뮤지션의 이야기를 음악의 가격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로 썼다. 그 작품에는 소설가인 나와 함께 독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Y라는 뮤지션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소설을 쓸 때 요조를 취재하지는 않았다. 스트리밍 사업 모델을 오래 비판해온 다른 인디 뮤지션을 인터뷰했다. 정액제 스트리밍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어떤 곡을 한번 들으면 그 곡의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연주자는 1.121을 나눠 갖는다는 사실을 그 소설을 쓰면서 알게 됐다. 그것도 그 소비자가 할인 없이 정가로 상품을 결제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내게 와서 요조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요조가 부잣집 출신이라거나 강연료를 너무 높게 부른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내가 알기로는 둘 다 사실이 아니다. 아마 강연을 하면서 노래도 불러달라고 요청했겠지. 다들 가수가 강연을 하면 노래 한두 곡은 덤으로 불러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사전에 준비할 사항도 많아진다. 나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나설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 듣기만 한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입방아를 찔지 궁금해진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이들이 딱히 밉지는 않다. 나 역시 늘 자리 없는 누군가에 대해 떠들고 업계 뒷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인간이므로 그들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살아있는 개인을 미워하지 말자는 개인적인 결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말하는 장강명 쪽의 철학이자 신념이다. 글로 읽을 때는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직접 뵈니 의외로 부드러우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이유도 그런 태도 때문인 듯하다.
나는 대체로 체념한다. 사피엔스라는 종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뭐 어쩌겠어. 부족 생활 시절 뒷담화를 즐기는 DNA를 지닌 선조가 생존에 훨씬 유리했던 걸. 책 이게 뭐라고 해서 신경인류학자인 박한선 박사의 마음으로부터 7발자국을 다룰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속으로 여러 번 웃었다.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쉽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건 어렵다는 명언이 있다. 내 기억에는 버트런드 러셀이 한 말 아니면 피너츠에서 나온 스누피의 대사다. 어쨌든 이 말에 썩 동의하지 않는다. 인류와 인간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미워하는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를 미워하는 편이 더 낫다. 아주 더. 굉장히 더. 쓰는 장강명과 말하는 장강명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셀럽 비즈니스와 비굴한 후보정 프로필 사진. 2017년 7월부터 책 이게 뭐라고 진행을 맡기로 했다. 나는 6월에 20세기 소녀를 만나 계약서 초안을 받고 전반적인 팟캐스트 녹음 과정, 프로그램 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날은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일이었다. 요조님이 이번 도서전 홍보대사세요. 아마 오늘 코엑스에서 바쁘실 거예요. 작가님은 이번 도서전에 초청받지 않으셨어요? 강연이나 사인회 안 하세요? 20세기 소녀가 물었다.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머리를 긁적대며 얘기했다.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20세기 소녀는 큰 다이어리에 단정한 글씨로 우리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적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전화를 걸거나 카톡을 보냈다. 똑소리 나게 일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20세기 소녀에게서 받은 이게 뭐라고 개편한 출력물에 낙서하듯이 메모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할 때에도 최대한 미루다 메일로 보내는 편이다. 그런데 작가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뭐뭐 씁니까? 하고 말을 마무리 지으세요? 20세기 소녀가 물었다. 그즘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았다.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나는 하마터면 좀 이상합니까? 라고 말할 뻔했다.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20세기 소녀가 말했다. 핵심을 꿰뚫는 지적이었다. 말하는 장강명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실제로 내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기 때문이다. 20세기 소녀가 계속 물었다.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에 그려진 그 사람, 그게 마릴린 맨슨이죠? 집에 마릴린 맨슨 티셔츠가 여러 벌 있으세요? 6, 7벌쯤 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 사진을 검색하니까 전부 마릴린 맨슨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머리는 전에 파마를 하셨던 건가요? 모자를 많이 쓰시던데. 비니 모자를 좋아하시나 보죠? 머리카락이 뻣뻣해서 겨울에는 비니를 쓰고 여름에는 파마를 하거나 머리띠를 착용합니다. 파마하는 게 낫겠습니까? 요? 네, 아예 저희 프로필 사진도 찍을까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20세기 소녀는 내게 언제가 괜찮으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사진 스튜디오와 스타일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잡았다. 며칠 뒤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다. 20세기 소녀와 사진가는 절친한 사이인 듯 했다. 내가 화장을 하는 동안 그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세게 나와야 돼. 플랫한 것보다 세게 나오는 게 좋아. 야, 나 같은 갑이 어딨냐? 난 진짜 을 같은 갑이지. 너나 이혼 안 당하기 잘해. 크고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 스튜디오였다. 헤비메탈, 힙합, 가요, 올드팝, 샹송, 인도음악, 판테라도 나오고 서태지도 나왔다. 내 머리를 다듬는 스타일리스트는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발로 가볍게 댄스 스텝을 밟았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요조는 춤을 잘 출까? 스타일리스트가 눈썹을 다듬어 드릴까요? 하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화장을 한 적은 있었지만 눈썹을 다듬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깨에 뽕도 넣었다. 태어나서 가장 타이트한 바지도 입었다. 바지가 찢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웠는데 잘 살펴보니 이미 중간이 찢어진 바지였다. 20세기 소녀는 나를 연예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작심한 것 같았다. 그날은 말하는 장강명이 말하는 사람들의 어깨에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날이기도 했다. 사진을 찍으며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셔츠 두 벌과 재킷을 번갈아 가며 입었다. 사진가는 카메라 앞에 선 내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편해지지 않았다. 지금 너무 거북목이에요. 턱을 조금 당기시고 작가님 거북목 심하시네.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릴까요? 아, 지금은 손이 별로예요. 펜 그렇게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포즈? 생각 많이 하셨네. 특히 눈을 이미 뜨고 있는데 자, 이제 눈 뜨세요. 라고 말하면 몹시 곤혹스러웠다. 촬영 소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취재 수첩과 볼펜을 들었는데 20세기 소녀가 고개를 저었다. 별로 포토제닉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20세기 소녀가 자기 다이어리와 만년필을 빌려줬다. 사진가가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커다란 모니터에 방금 찍은 사진이 떴다. 짙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부풀리고 뽕을 넣은 재킷을 입고 알 없는 안경을 쓴 내 모습은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그 이미지가 너무 낯설었으나 20세기 소녀도 사진가도 스타일리스트도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다고,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심지어 스타일리스트는 그 사진들을 몇 장 달라고 했다. 자기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포 앤드 애프터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나는 하라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안경을 바꿔 쓰고 웃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펜을 들었다. 포토제닉해지고 싶었다. 논픽션, 당선, 합격, 계급을 쓰기 위해 출판 관계자들을 만나 취재를 하다 이미 한국 독서 생태계는 무너졌다. 얼굴 잘생긴 작가책이 잘 팔린다는 푸념을 들었다. 그 말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책에도 인용했다. 이제는 한국의 출판업이 사실상 셀럽 비즈니스가 된 게 아닌가 싶다. 셀러브리티가 쓴 책이 잘 팔린다. 아니, 셀러브리티가 쓴 책만 잘 팔린다. 아예 처음부터 셀러브리티를 섭외해서 책을 만든다. 실제로 원고를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셀러브리티이기만 하다면 반려견도 만화 캐릭터도 책을 낼 수 있다.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현실이 못마땅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알쓸신잡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이기도 했다. 나중에 윌터 아이작슨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팟캐스트에서 다룰 때 앞부분 몇 페이지를 읽다가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이 책 머리말은 다빈치가 밀라노 통치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한다. 다빈치는 밀라노의 권력자에게 자기가 다리를 설계할 수 있고 수레를 만들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저는 그림도 잘 그립니다 라고 덧붙인다. 아이작스는 그 편지를 소개하며 다빈치는 단순히 화가가 아니라 과학자이고 공학자였다고, 그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고 적었다. 그런데 내가 한 생각은 이것이었다. 다빈치 같은 천재도 일자리 구하려고 비굴하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구나. 김성현 기자의 모차르트를 읽으면서도 같은 기분이었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도 먹고 살기 위해 구직 여행을 다니며 끊임없이 거절당했다. 때로는 거의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다. 아무리 출판업계가 어렵다고 해도 내 처지는 다빈치나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의 예술가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 같다. 다빈치와 모차르트도 밥벌이를 위해 넙죽넙죽 고개를 숙였는데 내가 뭐라고 화장하고 눈썹 다듬고 사진 찍는 걸 거부하랴. 나중에 20세기 소녀가 포토샵으로 어마어마하게 후보정을 한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사진을 본 HJ는 착한 아줌마같이 나왔네 라고 했다. 나는 그 이미지들을
프로필 사진으로 자주 활용했다. 딱히 그 사진들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20세기 소녀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사진이니 마음껏 쓰라고 허락해줬기 때문이다.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에도 몇 번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찍은 사진들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출판사에 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려면 원칙적으로는 매번 해당 출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착한 아줌마같이 나온 사진으로 책 이게 뭐라고 배너 이미지를 만들고 촬영용 패널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동일인 맞느냐며 놀렸다. 심지어 나중에는 팟캐스트 팀원들조차 신나게 웃었다. 그 사진으로 강연 포스터를 만들면 강연장에 온 사람들이 내 실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평전 신해철을 내고 팟캐스트에 출연한 강헌 대중음악 평론가는 촬영용 패널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생 사진인가? 하고 물었다. 우리는 이후로 그 사진을 캘리포니아 쌍둥이 동생이라고 부르게 됐다.